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소홍렬입니다. 이번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야 업계에 계시건 학계에 계시건 어디에 계시건 다 알고 있고 또 문제의식도 사실 상당히 공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의식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답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어떤 처방을 했는데 병이 있어서 그걸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방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방의 부작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 해법을 찾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처방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딜레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고 엄청나게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자취해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만 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먼저 전반적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한다. 삼성물산 합병 때부터 계속 논쟁이 됐었던 거고 사실은 이 이슈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조금 그럴 때 비상장 회사를 주로 이용했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증여를 해도 비상장 회사에서 다 이렇게 증여를 했고 증여서 거기 보면 비상장 회사를 이용한 아주 수많은 기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증여 의제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비상장 회사 상당히 문제였는데 상장 회사가 문제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서 이 제도 자체는 그러니까 상장 회사의 시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도 괜찮고 큰 문제는 없는 거였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삼성물산 합병 그걸 통해서 이 시가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획일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다. 시가와 그 다음에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하필이면 왜 두 가지고 하필이면 왜 1대 1.5고 이런 식의 아주 획일적인 기준 그걸 강제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생각할 때 업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건 넌센스다. 그걸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가 없고요. 당연히 이게 이상한 제도인데 근데 이게 이 제도가 있어서 이 기업은 합병을 위해서 이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행 규정이 아니고 가행 규정인지 아닌지 애매한데요. 근데 이것을 금감원에서 상당히 강제를 하기 때문에 합병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신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럴 때 이 기준에 따라 합병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합병 신주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감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강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위해서 사실은 기업에서도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이 합병비를 쓰지 않으면 합병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고 근데 이 기준만 따르면 또 한편으로는 이 기준을 좀 이용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면 또 면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판례도 지금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학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상당히 어떤 타이밍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왜 하필 이때 한 거냐라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사에게는 합병의 타이밍을 제대로 선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사치스러운 논쟁이죠. 엄청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치스러운 논쟁이고 그런 논쟁을 법원에서 발의해가지고 법원에서 책임 인정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평가 규정을 없애면 그럼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을 없애면 당사자들이 그룹 내에서 명의적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협상을 하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주주들이 예컨대 뭐 이렇게 지배주주나 이런 아니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푸시할 수 있겠느냐?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이런 편법을 써서 처방을 해놨는데 이 처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토론의 요지는 결국에는 평가 규정을 그래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 표준 어느 정도 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사실은 지금 이 제도가 처방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괜찮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사가 그 책임 추궁의 가능성이 지금 거의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없앰으로써 이사들이 뭔가 최선의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찾을 의무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또는 그렇게 인식이 퍼질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책임 추궁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주주분들, 우리가 주주 운동을 거버넌스 포럼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거버넌스 포럼 등에서 사실은 주주 소송도 많이 하고, 주주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푸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디스십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별로 없고요. 국민연금은 그런 더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풀면 그럼 이렇게 풀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주주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주주를 어떻게 해서든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주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뭐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상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쟁점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제냐 협상이냐, 지금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에서 어떤 규제적인 규제를 할 거냐, 협상을 따를 거냐. 자본시장법 규정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협상을 배제하는 거죠. 지배주주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합병 비율을 조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 효율적인 합병 비율을 그 내부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협상이 불가능하니까 심지어 효율적인 합병도 막고 있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거는 그럼 잘 막아내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비효율적인 사익추구적인 합병을 막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 논란이 생기고 있다. 물론 시가가 이제 조작하기가 그다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병비율 불공정 논란이 생깁니다.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신 대로 역시 거의 안 될 것이다. 독립적인 거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독립적인 거래가 지배주주 매수 방식이 아니라 합병으로 된 게 다운 카카오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도대체 합병을 한 거지? 여전히 미스터리인 거죠. 왜 도대체 그 둘은 독립적인 거래인데 합병을 했을까? 그럴 정도로 합병은 그룹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그룹 내부에서 협상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겠느냐? 엔타이어 페어니스라는 것은 사실 공정가격 기준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타이어 페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경영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타이어 페어니스는 입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상충에 들어갔을 때 이해관계 상충에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죠. 이해관계 상충에 들어가서 네가 엔타이어 페어니스를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입증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페어한데 엔타이어하게 페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충에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룹 내부가 어차피 합병을 할 때는 그럼 공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면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공정해야 될 의무는 이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엔타이어까지는 가지 않아도 사실은 공정한 가격 기준 정도로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건 충분히 있다. MOM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MOM은 사익 추구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의도치 않게 이상한 결과가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수주주나 그런 분들이 이제 홀드아웃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버티기를 하면서 협상력을 가지고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소수주의 반대로 이렇게 억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요새 설득력 있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극단적인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지배주주와 회계법인이 결탁하게 되면 가치평가의 실질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협상에 그렇게 크게 의존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장 가격을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장 가격이 불충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요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시스테마틱하게 저평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루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진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은 이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서 주가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주회사 우리가 흔히 아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기간 잘 잡으면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주가를 평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앞에 3분의 2 일주일이나 특정일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3분의 2만큼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주가 하락한 일주일을 잘 잡으면 상당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말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시장 가격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최선의 가치 평가가 아닐까. 시장 가격 조작하는 건 쉽지 않고 아까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사건에서 둘 다 이제 상장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가 시장 가격대로 보상은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을 팔고 제일모직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강제로 샀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의 투자자로서는 손해가 없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좀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장기간 평가기간을 늘리고 그래서 1개월, 3개월 이런 식의 주가를 평균하는 것이 어떨까? 장기에 더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여전히 현재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계속 강조하셨다시피 시장 가격 이외의 가치 평가를 배제하는 경직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배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가장 상식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걸 배제함으로써 이것만 따라야 되고 이것만 따르면 나는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이슈하고 조금 다른 이슈인데요. 합병비율 불공정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합병 무효를 막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판례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법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건 너무 큰 거를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합병을 무효냐 유효냐 막 이래버리니까 사실은 합병비율을 불공정하면 불공정한 그 합병 주주에게 주식을 좀 더 주거나 손해배상을 좀 해주거나 약한 것을 하면은 법원도 좀 마음이 가볍거든요. 조금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산해서 몇 주 더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무효냐 그걸 어떻게 무효라고 만들겠습니까? 그 뒷값 지금 2년 3년 지난 다음에 뒷감당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너무 큰 효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 주총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많은 주주는 특별결의 이상의 주주는 불만이 없는 거죠. 신주 발행 무효 유소도 그러니까 상법상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정합성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합병비율 불공정을 좀 약화시키는 건 어떨까? 법의 효과를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드린 회계법인의 평가의견 이게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어드바이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드바이저의 책임 또는 의견 제출자의 책임, 법에 허한.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는 나는 저 회사가 신용이 그냥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이다, B라는 사람이 B이다, C라는 사람이
미인이다. 나는 A가 미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어떻게 누가 블레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계법인 이익평가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지금 ISS에서 우리가 의결권 행사할 때 많이 그 조언을 해줍니다. 그걸 그대로 많이 따라하죠. 그게 잘못됐단 만약에 의결권 행사가 잘못됐다. ISS에서 아니 누가 우리 걸 따르고 있냐. 우린 그냥 참조하라고 주기만 했다. 참조해서 하는 건 너지 ISS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신용평가 우리가 뭐 이걸 문제 따르라고 했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참조하는 용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전감독이라든가 또는 회계법인의 어떤 평가 책임 그런 것을 법적으로 묻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이런 의견 제출자의 책임 지금 있는 그 ISS라든가 그런 것들 지금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역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회계법인 인센티브가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계법인이 그 어떤 자신의 리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빅4 같은 데서 리퓨테이션을 해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말을 들어줄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간 뭐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이슈로 평가 의견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다 어렵다 대안이 뭐냐? 대안은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가장 핵심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시가평가를 폐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거는 좀 그래서 시장에 전달하는 시그널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시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다만 그 시가평가가 그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라는 것을 좀 상당히 완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다른 방식도 허용하고 결국 여전히 시가를 가장 합리적인 가치평가 방식이고 시가가 이런데 그럼 다른 평가 방식을 드립니다. 할 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다른 평가 방식이 맞다고 주주들이 승복하는 그걸 시가를 제껴놓고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시가는 여전히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고 그러나 그것을 따랐다고 해서 이사가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 확실하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또 추가해서 좀 제안하는 것은 감독당국이든 사전적으로 감독당국이든 아니면 사후적으로 법원이든 합병 비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자.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도 그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전문가냐? 물론 지금도 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평가가 강제되고 있긴 하지만 회계법인은 이해관계자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회계법인이 평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추정치 그것이 이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 감독당국이나 법원에서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그럼 이제 문제는 누가 전문가냐 그럼 그 전문가의 독립성 그 전문가가 과연 제대로 할 방법은 누가 있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여전히 이제 또 다른 퀘스천이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기업가치평가 합병한 기업이 얼마짜리다라는 걸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눈을 닫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거를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 경영대는 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대에서 지금 파이낸스 하는 교수님들이 지금 몇 명이고 그분들이 하는 게 에셋 프라이징 하는 분들이 몇 명이고 지금 업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가치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모른다. 주당 얼마짜리인지 모른다. 우리 깜깜이로 한다. 그런 식의 지금 시대는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아닌 거라면 어딘가에 이런 전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는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에게 새로 이렇게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회계법인이 한 그 평가라든가 지금 그 쭉 한 것들을 이 설득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정도. 그래서 설득되면 오케이. 그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그 정도면 이 시스템에서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평가는 이거는 1대1.5 무슨 뭐 자산가치 수익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것도 역시 여전히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법을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DCF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추정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 추정을 전문가들이 설득력 있게 설득 당할 수 있게만 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도록